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전원석의 횡설수설 119번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그런 눈, 손유미. 사랑이 망할 때마다 녹지 않는 눈이 내려 하늘에 살을 덮고 오래 잔다. 꿈속에선 아무 잘못이 없어 이 말을 내놓고 놀고, 하늘에선 내가 나를 포기하는 속도와 상관없이 눈이 계속 내리고, 그럼 꼭 사면될 수 있을 것 같아 즐겁게 맞고, 눈이 그치면 돌아가야겠지만 돌아갈 곳이 없어 눈은 그치지 않는 그런 꿈. 그런 밤은 영영 밤이고 어느 날 다시 궁금해지겠지. 가망이 없어 사랑이 망하는 걸까? 사랑이 망해서 날 망치는 걸까? 우리 탈북 청년들은 독도와 정체성이 비슷합니다. 독도가 지리적으로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져 동해바다에 홀로 서 있지만, 독도는 남한 사람, 북한 사람 모두가 사랑하는 우리의 땅입니다. 그렇기에 독도는 남과 북을 잇는 징검다리인 셈입니다. 독도와 마찬가지로 탈북 청년들을 희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응원해 준다면, 북한도 경험하고 남한도 경험한 우리 탈북 청년들은 통일시대에 남한과 북한 지역을 이어주는 통일의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통일을 향한 길에서 우리 탈북 청년들이 앞장서겠습니다. 통일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갑시다.
탈북 청년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독도 현지에서 가수 이승철님의 지휘로 불렀던 홀로 아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터민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정착된,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흔히 뵐 수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세터민, 한마디로 북한에서 사시다가 남한으로 건너오신 탈북민들을 많이 뵐 수 있는데, 오늘 그분 중에 한 분을 이 스튜디오에 모시고 선생님께서 북한에서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계기로 어떤 과정을 통해 남한으로 넘어오셔서 남한에서 어떤 과정을 또 정착하셨고 지금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할 이야기들이 좀 여러 가지 주제다 보니까 두 회에 걸쳐가지고 나눠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오늘 첫 시간으로는 선생님의 탈북 생활, 그 탈북 과정을 듣는 시간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요. 다음 회차에서는 남한에서의 정착과 지금 하고 계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특별히 통일운동에 매전을 하고 계십니다. 통일 활동가로서의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이야기를 나눠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개인 소개, 본인 소개 직접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2000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 안산시에서 정착하여 잘 살고 있는 안산시민 세터민 이순입니다. 네, 이순 선생님이시죠? 네네. 네. 죄송하지만 지금 연배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은 51세입니다. 이제 50대를 넘으셨네요. 네네. 그럼 탈북하신 일자가 언제쯤 되시는 거죠? 1998년. 98년에 네네. 넘어오셨어요? 그러면 네네. 지금 한국에서의 생활이 지금 몇 년이신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짜가 음. 2000년 7월 14일입니다. 넘어오셔서 1년 정도는 네네. 네, 중국에 계셨구나. 네네. 네. 2000년도, 그럼 25년째 되셨고, 네네. 그러면은 북한에서의 생활이 한 25년, 네. 남한에서의 생활이 25년, 한 절반 사신 거네요. 네네. 그러셨군요. 북한에서 고향은 어디쯤이셨어요? 함경북도 청지시 포항구역에 네. 거주하고 있었고요. 아버님이 대학 교수이고 어머니가 중학교 교수였고요. 네. 그 형제 중에 그 이남 3녀의 제가 막내딸이었거든요. 예, 집안에서 사랑과 존경을 많이 받고 성장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집안이 좀 괜찮은 집안이셨는데, 네네. 보통 우리가 탈북자 하시면, 물론 이제 요새는 김일성 대학 나오신 분도 탈북하시고 여러 가지 유형의 분들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도 대학 교수 하면은 좀 상류층에 속하는 쪽에 든다고 보는데,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죠.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학 교수라면 당연히 공산당원이셨을 것이고. 당원. 네. 네. 그런데도 거기를 놔두고 탈북을 하셨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있습니다. 네. 어떤 과정으로, 어떤 이유로 탈북하셨는지 잠깐 좀 짧게 좀 들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북한이 세계적으로 경제 봉쇄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럴 때 저희는 사실 다른 가정에 비해서는 부유한 가정에 속하였고, 제 동네에서도 어려운 분들이 계셨지만, 저희 가정은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동네 분들, 어려운 이웃들 저희 어머니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가정에 북한에서 경제 봉쇄 당하면서, 저희가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빠의 수입도 괜찮았지만, 또 수입 하나로 저희가 대식구가 저희는 형제가 어영제다 보니까, 어영제의 어머니 아빠 해서 7식구가 대가정을 운영해 나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친척분들, 러시아에도 친척분들이 계시고, 그전에는 경제봉쇄 당하기 전에는 해외에서 달러도 보내주고, 그리고 이렇게 또 아빠 쪽 친척분들이 다 잘 사셨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 가정은 그나마 이렇게 잘 살 수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좀 상황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친척들이 방조를 못 받고 또 이렇게 재정적으로 북한에 또 이렇게 시가 그리고 쌀 시세도 그 가격이 다 올라가면서 아빠 월급이 500 정도였는데 그 500을 받아서 저기 그 쌀 북한에 입쌀을 얘기하면 한 20kg 정도, 30kg 정도밖에 살 수 없는 월급을 전부 받아가지고 통틀어서 20kg밖에 못 산다. 네네. 근데 형제분들이 계셨다면 형제분들도 막내시가 또 25 정도 되셨으면 네네. 다들 나름대로 직장을 다니고 하셨을 텐데 네. 각자 수입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 선생님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북한에서? 제가 2차 탈북을 했거든요. 2차 탈북을 두 번에 했는데, 걸쳐서 탈북하셨다는 네네, 거죠? 예. 네네. 그 1차는 제가 그때 어려울 시기에 잠깐 중국 친척분들이 방조를 받아오고자. 중국에 계신 친척분들한테 도움 네. 받으려고 한번 건너가셨고. 네네. 그렇게 그리고- 가셨는데 갔다가 그냥 자유롭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북한에? 아니죠. 이렇게 일주일을 변방대하고 국경 경비대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브로커들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언니한테만 살짝 얘기하고 아빠는 같이 저희하고 같이 안 사셨으니까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 중국 친척분들하고 연락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다시 기다리고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데 여기 수소문에 전화도 하고 했는데 전화 통화가 안 돼서 그 날짜에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서 거기에서 결국에는 눌러있게 중국 생활을 좀 한 1년 정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1차로 넘어가실 때는 네네. 국경 경비대원들한테 뭐 네네. 브로커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좀 뇌물도 줘서 네네네. 길을 열고 예. 갔다가 일주일 후에 돌아오기로 약속까지 다 돼 있었는데 네네. 마침 넘어갔더니 중국 그 친족분이 연락이 안 되고 결국은 그 약속한 날짜에 북한으로 못 돌아오다 보니 중국에서 1년간 눌러 살게 되었다. 네네. 어디서 눌러 사셨어요? 그 과정에 브로커들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분들을 믿었는데, 네. 이분들은 그 사람 장사하는 네.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북한에서도 좀 찾는, 북한의 여기로 말하면, 한국으로 얘기하면 경찰서가 북한에서 안전부예요. 네. 안전부인데, 안전부에서 이 찾는 범죄자로 찾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찾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때는 몰라서 범죄자들이었구나 중국에서. 네네네. 네. 북한에서요. 네. 북한 범죄자들이었는데 사람을 이렇게 해서 팔아 넘기고 이렇게 해서 돈 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저는 사실 아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렇게 나쁘게는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믿고, 저는 또 제 목적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같이 갔었는데, 그 날짜, 아마도 그분들이 중국 친척분들한테 그걸 안 해주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날짜에 일주일 안에 제가 못 들어가다 보니까, 그분 브로커들이 친척분들이 있었거든요. 그쪽에서 좀 지내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생활하기 그렇고, 이제 사람을 한 분 소개시켜준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사실 거기에서는 국적이 없고, 일단은 몰래 지금 숨어 사는 입장이라 사실 잡혀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불안한 마음에 그분들이 의향을 처음에는 한 일주일 동안 제가 좀 고민을 해보다가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의향을 따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골에 어느 남자분과 중국 한족하고 한족분은 아니고 조선족이었는데 조선족이었는데 네. 예, 그분하고 이렇게 동거를 하게 됐어요. 네. 동거를 하면서
1년이라는 시간을 거기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제가 임신을 하게 됐고, 그런 와중에 북한에서 그 가족들이, 북한 정부에서 선거 기간이었거든요. 북한 정부, 선거 기간이다 보니까 그 중국에 들어가 있는 그 북한 사람들, 주민들을 다 이렇게 좀 뭐 잡아서라도 데려오라, 이런 뭐 방침이 떨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선거해야 되는데 선거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중국 쪽이 무역을 하면서 북한에서 뭐 석탄을 뭐 기차 빵통 있잖아요. 빵통으로 한 뭐 10빵통 이렇게 해서 무역거래 북한 사람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동네에 나갔다가 그 집으로 왔는데 그 중국 공안차가 와 있더라고요. 아, 공안차가 그냥 강제로 끌려가신 거군요. 그대로. 예. 근데 임신한 상태였는데. 네네, 임신했고, 그때 당시 또 이렇게 내복바람으로 제가.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동네 상태에서. 왔다가, 예. 그래서 그냥 겉에 외투만 하나 살짝 걸치고, 그리고 저는, 근데 그때 당시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좀 피했을 것 같은데, 저는 공안 차인데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공안에 압송돼서 북한으로 넘어오시게 됐고. 네, 북한으로 잡혀 들어가게 됐고, 그때 제가 임신 6개월이었거든요. 6개월이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가족들 품에 또 청진에 이송돼서 가족들 품에 제가 와서 생활을 하게 됐어요. 네, 아니 근데 네네. 남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 한 분이 이렇게 탈북을 하게 되면, 더구나 아버지는 공산당원이고 대학 교수였는데, 네네. 그 딸이 탈북했다라고 하면은 네네. 아버님의 신상이라든가 가족들한테 이렇게 속된 말로 연자제라고 그러죠. 네네. 이런 것들이 영향이 없으셨어요? 영향이 컸죠. 그리고 이렇게 저희 아빠 같은 경우에는 청진시에서 알아주는 예술가셨거든요. 미술가셨는데 또 청진교원대학 미술교수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청진시에 뭐 만수무강탑이나 청진시 청년공원이라고 있거든요. 예, 공원들의 조각상들 다 저희 아빠가 하셨어요. 네. 예, 그 정도로 사회적으로 되게 이렇게 인정받으시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막내딸이 잡혀왔고, 그리고 이렇게 보이부, 여기 대한민국으로 얘기하면 안기부거든요. 보이부에 제가 가서 아빠하고 조사 끝나고 나서 아빠가 오셨더라고요. 네, 그럴 때 아빠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딸 자식 잘못 키워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좀 마음이 좀 너무 아팠고, 저희 아빠가 평생 북한에 사시면서 누구한테 아신 소리 들으신 적도 없으셨고, 항상 이렇게 저는 아빠에 대한 자녀로서 궁지감을 너무 많이 갖고 살았었는데, 아빠의 그런 모습을 사과하는 모습 뭘 보면서 아빠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때문에 또 가족분들한테, 근데 북한에서 이렇게 중국 쪽에는 사실 경제적으로 북한이 어려웠잖아요. 어렵다 보니까 사실 중국까지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크게 경제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사실 정치범으로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제가 이렇게 큰 그런 게 없었고, 그리고 저희 아빠가 제가 이렇게 중국에 들어가고 나서 실종 신고를 내셨어요. 안전부에 실종 신고를 내셔서 나름대로 저희 재가가 좀 적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또 잡혀왔을 때 임신이었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북한 안전부에서 쟤를 좀 감량을 해서, 그냥 원래는 다른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국에 들어갔다 나오면
교화소에 네. 가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아빠하고 같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또 1년 동안 또 열심히 제가 살았거든요. 이제 아빠도 그렇고 저희 가족분들도 또 이젠 고향에 돌아왔으니까 고향 땅에서 이제 우리하고 다 같이 힘합쳐 잘 살아나가자. 예, 그래서 저도 마음 다잡고 열심히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출산을 하신 건가요? 아, 출산은 아니고요. 그 북한 정부에서 이제 제가 저는 청진이잖아요. 또 무산이나 해령 쪽은 국경지대라 이렇게 중국으로 도강하시는 북한 주민들이 많았거든요. 네.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제가 사는 지역은 함경북도 청진이라 그때 당시는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또 임시 애가 있으면 또 중국으로 갈까봐 저희 아빠하고 우리 가족 언니들한테 보이부에서 이제 대놓고는 이렇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네. 근데 간접적으로 이렇게 저희 부모님한테 다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저한테 선택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북한 법을 저도 너무 잘 아니까, 언니가 저한테 설득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중국에 갈 수 없으니, 이제 이 아이는, 지금 내가 어떻게 혼자 키우겠냐. 락태시키자. 그리고 새로운 삶을 여기서 찾으면 되지. 그런 설득 끝에 저는 그때 당시도 실감이 나지 않았고, 그래서 이렇게 아빠도 강요를 하고 또 언니도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온 집안에서 제 문제로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혼자서 저희 고집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북한에서. 그래서 가족들이 권유로 이제 병원에 가서 낙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때는 저도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요. 이제 저한테는 어찌됐든 첫 자식이었거든요. 첫 자식이었는데 그렇게 제가 안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낙태해서 죽은 아이를 제가 봐야 됐었고 그런 아픔이 있다 보니까 그 마음이 품고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북한 땅에서 삶이 제정신으로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셨겠네요. 네네네. 네. 그리고 또 마음 다잡고 일을 하려고 전에 다니던 회사에 찾아갔더니 저희 전에 다니던 회사 대표님이 다 아시더라고요. 제가 중국 갔다 왔다는 사실을 아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 청진시에서는 한 사람이 애국 갔다 오면 소문이 쫙 퍼지면 그 사람이 미래가 사실 너무 어둡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을 또 회사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대표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중국 갔다 왔다며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을 여긴 또 특히나 군부대 무역회사이기 때문에 갔다 온 사람 받아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저를 냉정하게 끊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생각을 가족하고 상의하다가 그럼 제가 패션 쪽으로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라진선봉에 다니면서 패션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북한의 시스템을 잘 아시죠? 한계도에서 한계도로 넘어갈 때마다
그 통행증. 통행증이라는 네. 게 있거든요. 출장 네. 여행 증명서라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전부에서 또 이렇게 한번 전력이 있으니까. 중국으로 네.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여행증을 띄워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몰래 이렇게 군부대 쳐서 지날 때마다 뇌물 그 주고, 뇌물 군인들한테 주고. 돈을 주고 또 뇌물 주고 이렇게 하면서 한 개 쳐서 건널 때마다 라진선봉까지 한 3개 쳐서가 있었거든요. 그 쳐서 갈 때, 올 때 이렇게 해서 뇌물을 이렇게 주면서 제가 장사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패션 사업을 했다고 하는 게 낮은 선봉이 그다음 경제 자유 구역이라 막 네네네. 물건들이 생산이 되니까 네네. 거기 가서 옷 같은 거를 이제 받아다가 와서 여기 청진 쪽에다가 장사를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런데 갈 때 올 때 네네. 그렇게 뇌물들을 주다 보면 네네. 남는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그 1년 정도 제가 그 마음 다잡고 라진 선봉 다니면서 제가 또 이렇게 그런 꿈이 있어서 그 패션 사업을 했는데 그 팔고 뭐 가져와서 물건 띄워와서 팔았는데 그게 수입이 있잖아요. 뭐 네. 이렇게 수입이 창출해야 되는데 수입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되죠. 네. 그래도 이게 먹고 사는 거는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이제 돈을 저축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렇지만 또 가만히 있으면 뭐 해요. 그래서 그냥 꾸준히 다니다가 그리고 저도 중국에서 한 1년을 살아봤으니 중국이 현실을 제가 눈으로 봤잖아요. 봤는데 이제 중국은 너무 밝아 보였고 제가 느꼈을 때 그리고 여성분들이 너무 대우를 받고 존중받고 그런 모습을 중국 땅에서 제가 봤고 또 북한에 또 들어가 생활을 하면서 너무 어두운 암흑 같은 그리고 여성분들이 이제 식이주를 떠나서 의식주로 넘어가야 되는데 먹고 쓰는 게 해결이 안 돼서 북한 그 주민들이 그리고 특히나 여성분들이 이제 무거운 배낭 50kg짜리 무거운 배낭을 메고 생활전선에서 이렇게 뭐 쌀 장사도 하고 그 기차 타는 기차역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진짜 사랑하는 내 고향 땅이었지만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다시 그런 1년 생활 하시면서 다시 중국으로 가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2차 탈북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비전이 이제 없더라고요. 북한에는 없으니까. 저희 미래가 안 네. 보이더라고요. 그 땅에서. 네, 알겠습니다. 자, 네네. 여기까지 좀 듣고요. 네네. 우리 잠깐 노래 한 곡 좀 듣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직접 노래 한번 부르시겠다고요. 네네. 좋습니다. 자, 아리랑을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직접 불러주시는 아리랑 노래 듣고 제가 방송 사상 처음으로 나와서 노래를 부르시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선생님이 불러주시는 아리랑 이야기를 듣고 이제 2차 탈북 과정을 한번 또 들어보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
네, 아리랑 우리 선생님이 불러주시는 역시 남한 사람의 창법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간드러진다 할까? 이게 목소리가 발성법이 좀 틀린데 좋았습니다, 선생님. 잘 들었고요. 예. 아리랑 비록 남과 북이 갈라진 지 7, 80년이 됐지만 그래도 노래 하나만큼은 특히 아리랑만큼은 남과 북 가림이 없이 하늘로 연결될 수 있는 모든 민족이 같은 정을 품을 수 있는 노래가 아리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우리 아까 1부에서는 앞부분에서는 1차 탈북 과정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가슴 아픈 이야기도 말씀을 주셨어요. 넘어갔는데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남자랑 1년간 동거하다가 임신까지 한 상태에서 강제로 또 북한으로 끌려와서 낙태를 해야 됐고 그래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낮은 선봉 쪽에 사업을 시작하시다가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제 2차 탈북을 감행하게 되었다.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진행하셨는데요. 그 이후의 과정도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2차 과정도 똑같이 브로커 이용해서 넘어가게 되신 건가요? 네네. 2차는 그 겨울에 1년 정도 제가 낮은 선봉 장사 다니다 보니까 저는 느낀 부분이 있었고 또 그때 당시 저희 어머니도 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그런 애착 있잖아요. 애착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살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찾아야 되겠다 하고 그러는 와중에 아는 언니가 있습니다. 아는 언니가 저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중국 갔다 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자기는 중국에 가려고 한다. 너는 어떻게, 나 같이 가겠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냐면 또 이렇게 타양에서 혼자 사는, 제 삶보다 또 북한에서 가족들과 같이 사는 삶이 더 행복할까, 더 나을까, 이런 생각을 고민을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미래는 비전이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새 삶을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사실 그때 2차로 제가 탈북할 때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갈 때는 사실 한국행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냥 중국에서 정착해서 살자는 마음으로 또 했고, 또 가족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니, 나는 이제 북한을 떠날 거다. 그랬더니 언니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한국에는 절대로 가지 마라. 이제 만약에 너가 한국에 가면 이제 온 가족들한테, 북한 가족들한테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되니까 너 하나 잘 살겠다고 이렇게 한국에 가서 이렇게 하면 가족들한테 이렇게 불행이 닥치니까 중국에서 생활하던 한국에는 절대 가지 마라. 이런 조언을 듣고 제가 중국행을 안 오는 언니랑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산 쪽에서 겨울 눈이 오는 날을 기다렸다가 강이 금방 얼었을 때 한 3일 전에 얼었거든요. 그때 언니랑 같이 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지막으로 조카한테 제가 사과를 제가 3개 사주고 그 얘기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조카한테 이모 어디 가냐고 물어볼 때 이모 지금 당장은 못 올 것 같다. 이제 너무 이모를 기다리지 말고 엄마 말씀 잘 듣고 있어라 하고 꼭 안아주고 제가 고향 땅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그때 저하고 같이 생활 안 했기 때문에 저희 이런 상황도 사실 몰랐습니다. 첫 번째 갈 때도 몰랐었고 두 번째 갈 때도 몰랐었고
예, 그래서 중국에서 한 2년을 제가, 지내다가, 시골에서 지내다가, 저희가 해외에 친척들이 있거든요. 러시아에도 친척 있고, 중국에도 친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척도 러시아 이모한테 제가, 지금 현재 내가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서, 러시아 이모가 여기 한국의 친척분들한테 편지를 보내셨더라, 제 편지를. 그래서 여기 한국 친척분들이 제가 중국에서 그때 생활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와갖고 저한테 그냥, 중국 땅은 너무 위험하니, 불법으로 살아야 하니, 위험하니까, 한국에 와서 살아라. 한국에서, 제대로 된 국적을 취득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라. 이런 조언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는 언니가, 가족들이 저한테 신신당부한 그게 생각나서, 안 된다고, 거절했어요. 거절했는데, 친척분이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이제, 여기서는 언제 잡혀갈지 모르니까, 여기 한국에는 친척들도 있으니까, 친척들 곁에서 살아라.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때 당시는 사실 한국에 대한 제가 뭐 아는 지식도 없었고, 그리고 이렇게 북한에서 저희가 교육받은 대로 뭐 적대적 국가이고, 이제 좀 제가 그때 당시 좀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저희 안전이고 또 저희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친척들 분들이 힘을 써주셔서 브로커한테 돈을 주고 저를 이렇게, 저는 비행기 타고 심양에서 한국 사람으로 이렇게 변장을 하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위조 여권이 가능했던 모양이군요. 네네. 브로커한테 돈을 주고 하다 보니까, 여권을 사진을 띄어서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관여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한국인처럼 복장도 하고, 하고, 제가 이렇게 심양에서 세관을 통과하고, 결국에는 한국에 비행기 타고,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제가 알고 있기로, 이렇게 중국에 탈북하시는 분들은 태국이나 라오스 쪽으로 빠졌다가, 네네. 거기서 이렇게 망명하는 형식으로 오시는 그런 과정이 많았는데, 선생님은 바로 그냥 중국에서. 네네네. 그러면 비행기 타시고 나서, 네. 그때 비행기는 어떤 비행기 타셨어요? 우리 대한민국 아시아나를 타셨구나. 네네, 아시아나. 네. 예. 비행기는 처음이셨나요, 그때가? 저는 태어나서 처음 타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비행기 아시아나 타셨을 때? 이렇게 꾸민 것 같고, 살도 꼬집어 보고, 왜냐면, 거기서 만약에 위조 여권이라는 게 들통나버리면, 저는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고 또 북송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다행히도 세관 다 통과해서, 비행기 타고 나니까 너무 안도의 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차창 밖을 내다보면서, 진짜 이 꿈이 아니지? 속으로 너무 행복했고, 기쁘고, 이제는 자유인이다. 이런 마음으로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딱 내리실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는 이북에서 살 때는, 남한이 너무 못 살고, 이렇게 어렵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항에 딱 내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모습, 너무 화려하고, 그리고 이렇게, 얼굴 표정도 다들 온화하고, 행복해 보이고, 너무 행복해 보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잘 산다. 그런 느낌이 딱 오던가요? 네네네. 왜냐면 북한하고 너무 대조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제가 스스로 그 공항에 나와서 자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네. 공항에 나와서 우리나라 세관을 통과를 할 때는 위조 여건이라고 하는 게 금방 들통날 거 아니에요? 들통이 안 아니요. 났었나요? 그러니까 그 브로커가 나가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거기 검열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자수해라. 예, 나가기 전에 저쪽으로 가면 거기 네, 그 경찰들이 있었을 것이고. 네네네. 국정원 네, 그분들도 있었을 거기 것이고. 계시대요. 그래 계시니까 거기 가서 자수해라 하시더라. 그래서 그 시키는 대로 저는 거기 나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요. 딱 그랬더니 반응이 어땠어요? 처음에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한 30분 정도 기다렸는데 거기는 경찰분들이었고 국정원에서 와야 30분 되니까. 있다가 국정에서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그 고향이 어디시냐. 중국인들도 이제 정착금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가짜로 하신 분들이 가짜로 있구나. 와서 이렇게 난 북한 사람이다 이런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거를 분별하기 위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고향의 주소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것저것 조사하다 보니까 저는 뭐 이렇게 틀림없는 뭐 북한 사람이고 하니까 저를 데리고 이제 승용차 제가 타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대한민국이 그때 처음 와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정원 분들이 배려해서 이제 조사 받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서울 시내인가 쭉 한 바퀴를 이렇게 구경시켜 주시더라고요. 어땠어요 그때 서울 시내 보실 때?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제일 놀랐던가요? 제가 말로만 듣던 북한에서 선전 받았잖아요. 이렇게 진짜 못 살고 어렵다, 뭐 굶어 죽고 그런 사람도 많다 했는데 실제 와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그리고 이렇게 너무 발전된 모습. 이제 전쟁의 폐허 속에서 북한도 물론 이렇게 뭐 건설하고 아파트도 짓고 많이 발전돼 있지만 그것도 평양하고 뭐 도시들은 그나마 또 많이 발전돼 있는데 다른 시골은 여전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서울에 제가 그때 와서 제가 느꼈을 때는 너무 발전돼 있고 마음이 너무 뿌듯했어요. 네. 왜냐면 우리 한민족이잖아요. 한민족이 땅에 왔는데 저는 북한에서 살아봤고 대한민국에 첫 발을 디뎠잖아요. 디뎠는데 대한민국이 발전된 모습이 과연 50년 만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이건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조사를 받으러 국정원에 가셨을 것이고, 근데 네네. 국정원 건물 들어갈 때 무섭지 않으셨나요? 무서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면 북한이 선전할 때 그러니까, 이제 안기부에 대해서 남산 지하실 그런 것도 동영상도 저희가 여러 번 봤고 보위부에서 와서 이렇게 직장 생활할 때 동영상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 간 북한 사람들을 이렇게 처단한다 이렇게 공보물을 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이제 너무 이렇게 뭐랄까 발전된 모습 보고 그렇게 좀 의심은 각오했지만 그렇게까지 막 무섭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국정원에서 몇 주 정도 조사를 받으셨어요? 원래는 한 달 정도 거기서 조사를 받거든요. 봤는데 제 기수에는 빨리 조사를 다 끝내고 한 보름 만에 하나원이라는데 하나원으로. 기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자수했던 분이 선생님 말고 또 다른 분이 또 있으셨어요? 많으셨죠. 왜냐면 2000년도부터 제가 그때 꽤 많았군요. 기수가 30기였는데 거의 50명 정도 됐었어요. 50명이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고 같이 하나원으로. 네네네네. 하나원에서 몇 개월 교육을 받는 건가요? 3개월입니다. 3개월 동안. 네. 남한에 정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교육을 받으셨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처음에 한국에 오면 또 대한민국에도 좋은 사람도 많지만 또 이렇게 사기꾼들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북한 분들이 와서 이렇게 사기 당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정착금을. 그래서 이게 다단계 그런 쪽에 또 빠지고 그래 하니까 뭐 처음 기본적으로 하나원에서는 그 컴퓨터를 가르치거든요. 예, 뭐 엑셀, 뭐 네. 파워포인트, 뭐 한글 기본적인 거 가르치고 그리고 이렇게 뭐 한국 정착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 또 이렇게 법에 대해서도 하고 예, 그걸 가르쳐서 한 3개월 동안 진로 선택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세태민들이 여기 한국에 오면 그 아파트를 연구임대를 하나 네. 배정받거든요. 보증금은 물론 이렇게 자기 정착금에서 내는 걸로 내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연구임대를 배정받아서 처음 배정받은 지역이 어디셨어요? 저는 처음에 수원에 받았다가 어디지? 그다음에 홍천 말고 서울에 받았거든요. 서울 송파구 쪽에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네. 다른 탈북자들하고는 틀리게 남한에도 이미 친척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다른 남한으로 오셨던 다른 탈북민들과는 그래도 좀 의지할 구석이 좀 있으셨던 편이잖아요. 그랬었죠. 예. 그리고 친척분들이 제가 하나원 때 찾아 면회도 자주 오셨고, 근데 친척분들이 저한테 돈을 1,000만 원 빌려주셨어요. 네. 왜 빌려줬나? 브로커한테 비용 돈 갚으라고. 줘야 되니까 먼저 하고 저한테 갚으라고. 저는 사실 하나원에서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하나원에서도 연애가 되는군요. 글쎄요, 그때 당시는 그 이후에는 이렇게 막 연애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신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하나원을 나눠서 남자분 따로 여자분 따로 이렇게 해서 예, 교육을 시킨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그때 국정원 조사받고 나왔을 때는 남녀 공용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어서 그때 당시 또 유행이 이제 한국 사회가 두려우니까 차라리 그냥 우리 뭉쳐서 살자. 고향 사람끼리 만나서 그때 한 3쌍인가 4쌍이 와. 거기서 만나서 나갔거든요. 저도 저희 남편이 회장이었어요. 네. 예, 그 기수 회장이다 보니까 사실 여기 친척분들이 저를 한국에 데리고 올 때는 한국에서 좀 발전시켜 주려고, 예, 좀 잘 이렇게 뭐 대학교도 보내주고 또 이렇게 좋은 한국 분들 만나게 해주고 이렇게 여기 잘 살게 하기 위해서를 사실 데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원에서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저도 사실 낯설긴 한데 할머니가 그때 저한테 돈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이제 정착금 언제 나오냐. 친척 할머니가. 네네네. 네. 근데 사실 저는 한국 사회를 제가 막 간절히 원해서 그때 온 건 아니었어요. 아니다 보니까 사실 그랬는데 친척분들이 와서 이렇게 돈 얘기를 하고 돈을 좀 정착금 언제 나오냐 하고 좀 거리가 좀 멀어지더라고요. 돈 얘기가 끼니까. 네네네. 네. 그리고 일단은 친척들이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챙겨주셨고, 남편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셨거든요. 만나지 마라. 나이도 많은 사람을 왜 만나냐. 여기서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삼촌이 그렇게 반대를 하셨는데, 이제 제가 굳이 만나고 중간에 또 헤어지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너무 집요하게 저한테 그래 하다 보니까 그분하고 결국에는 같이 수원에 나가서 동거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이 지금 남편이 지금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좀 술 마시면 주사가 술 있으셨구나. 마시면 너무 심각하거든요. 심각하고 그리고 저도 지금 대한민국의 정착기였잖아요. 네. 심리적으로 제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압박감이 너무 컸어요. 저는 그때. 그러셨겠죠. 예, 그리고 저는 혼자지만 북한에는 다 가족들 거기 계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도 인정받는 집안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게 좀 너무 미안했어요. 미안한 생각 들고, 그렇게 좀 정신적으로 좀 방황하고 있던 차에 있었는데, 남편은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술 마시면 이제 막 본인이 살아온 삶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가 큰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복종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폭력 쓰고, 예,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방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분하고 동거하다가 이제 너무 이 사람하고는 아니더라고요. 아니고 이제 하다 보면 자식까지 위험할 수 있겠다. 그리고 술만 마시면 무조건 폭력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또 임신하셨어. 임신 막달이었는데, 막달이었는데, 집에 손님 있잖아요. 사실 남편이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보호해줘야 되는데, 집에 손님을 또 들이셨더라고요. 세터민 분을 들이셨고, 그래서 이런저런 불화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는 이제 이 사람하고 더 유지하면, 저도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까지 또 내 자식까지 힘들겠다. 그래서 그분하고 헤어졌어요. 서로 각자 저희는 혼인신고 안 하다 보니까 혼인신고 안 한 이유도. 네, 헤어지셔도 되고. 네네네. 그러면 임신한 상태에서 헤어지게 되신 거네요? 아니, 출산하고 생후 자녀가 4개월 때 헤어졌어요. 아이는 어떻게 하고요? 자녀는 제가 키우기로 하고 그리고 이렇게 생활비 받는 걸로 하고. 아니에요. 남편은 양육비 제가 양육비 포기하는 걸로 하고. 애는 내가 키우겠다. 네네네. 그리고 하고 그냥 저는 혼자 지금까지 딸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낳은 게 딸? 네네네. 지금 같이 사시는 거예요? 네네. 따님이 지금 20대겠네요, 그러면. 20대 중반. 지금은 사회생활, 대학교 졸업하고 지금 직장 다니고 있거든요. 저는 디자이너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우리 이순 선생님이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2번에 걸친 탈북 과정을 간단하게 좀 들었습니다. 혹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순 선생님이 하실 말씀이 너무 많은데 시간에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좀 커트를 몇 번 했어요. 요 방송은 그래서 짤막하게 일부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이 탈북 과정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우리 이순 선생님께서 직접 우리 단원 FM에서 방송을 시작하시게 될 텐데 그때 다시 한번 선생님께서 직접 본인의 방송에서 탈북 과정들을 좀 자세하게 또 풀어주시면 그 내용도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들으시고 이순 선생님의 탈북 과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세터민들이 한국에서의 탈북 과정과 한국에서의 삶이 어떤지를 좀 이렇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일부로 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선생님께서 남한에서 이제 정착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특별히 안산에 어떤 계기로 오시게 되셨고, 그러면서 통일운동을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계기로 또 어떤 내용의 통일 활동을 하시는지를 2부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2차 시에 좀 다시 들어보는 그런 시간들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노래 많으셨고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이제 마지막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요. 잘 가시라 다시 만나요. 옥내요 소리칩니다. 안녕히 다시 만나요. 부모 형제 닭이 서로 찾고 부르며 동일어 오너라. 불로 또한 몇 대였던가. 잘 있으라 다시 만나요. 잘 가시라 다시 만나요. 옥내요 소리칩니다. 안녕히 다시 만나요. 백두에서 한나로 우린 하나의 결에 헤어져서 얼마냐. 눈물 또한 얼마였던가. 잘 있으라 다시 만나요. 잘 가시라 다시 만나요. 옥내요 소리칩니다. 안녕히 다시 만나요. 잘 있으라 다시 만나요. 잘 가시라 다시 만나요. 옥내요 소리칩니다. 안녕.